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네. 사실은 오늘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하루였는데 기대감만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장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어서 저는 하여튼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마무리를 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안피비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오늘 시장은 좀 특징적인 게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조금 네.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오전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그쵸. 예, 예. 그 이유가 시장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었죠. 예, 네. 드디어 이제 3단계가 격상이 되는지 조금씩 앞으로 좀 가봐. 이렇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난 이제 이렇게 얼굴이 상당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네. 맨날 내가 이러니까 얼굴이 막 어저께는 진짜 커 보이셨어요. 제가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선배를 네. 좀 배려도 해주고 좀 오늘은 그런 제가 것 좀 커질게요. 네, 작아져라. 네. 네. 네, 그래서 3단계 격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이제 네.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네. 2단계를 유지하겠다가 결국 결론이었고요. 예. 3단계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서 그 전까지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거 보고 좀 시장이 마이너스 많이 빠졌었죠. 났고. 예. 네, 하락세였다가 이제 2단계를 유지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좀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네, 요 장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걸 하나 배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주식시장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에 아침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2단계에서 3단계 가면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셧다운 되면 이거 경제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싹 다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이 풀리자마자 쫙 올라간 거예요. 이미 오전장에는 한 사이클이 크게 한번 도는 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꼭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오늘 네. 하락장일 때 오전장에는 이제 개인들이 6천억까지 매수를 했어요. 양시장 네. 앞에서. 막 주워 담는구나. 예, 상승 반전하고 오후로 갈수록 점점 매도를 하더니 순매수가 6천억에서 3,300억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양시장 합쳐서. 네, 양시장 합쳐서. 네. 정말 스마트한데 사실은 오늘 제가 오전장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는 뭐죠? 미국 시장에서는 드디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조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많아. 1,300억 달러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지지난주에 1,120억 달러 했고 20억이나 70억 달러 했고 또 1,350억 달러가 또 한다니까 이건 금리를 안 올리면 채권 그 발행이 안 되는 수준으로 자꾸 가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이제 밑으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 미국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넘어간 거죠. 예,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야 채권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 뭐 미국 주식도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 보면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만 시장이라든가 한국 시장은 제일 투자하기 앞단에 있는 나라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이제 그 확진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오전장이 안 좋았었는데 그게 풀리자마자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아주 재미난 시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업종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2차 전지와 5G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업종을 끌었죠.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LG화학이 6%, 삼성 SDI가 3%,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만 좀 오르고요. 나머지 중형주들은 좀 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냥 보합세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네, 제가 투자한 기업들은 잘 오르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만 올라서. 안녕. 저도 근데 오늘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2차전지가 많이 올랐나요? 좀 LG화학의 날이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네, LG화학이 뭐 배터리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영향을 줬던 뉴스가 CATL 관련된 뉴스입니다. CATL, 네. LG전자하고 지금 아주 경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데이 때 가장 중요한 회사가 CATL입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배터리 특집 한번 하겠습니다. 배터리 특집. 배터리 전문가하고 함께 특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G화학을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두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CATL 배터리가 광저우 기차라는 완성차 업체의 아이온 S라는 전기차 모델에 탑재가 됐었는데요. 예.
이게 폭파 사고가 연이어서 지금 발생을 하고 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얘네 LFP는 안 터지는데? LFP가 아니라 얘네가 NCM도 만들거든요. 아, 만들어요. 예, NCM 네. 811 배터리를 811? 납품했는데 감히? 그쵸. 한국에서도 811 지금 상용화 잘 안 돼 있는데. 네, 사실 NCM보다는 얘는 LFP에 좀 특화가 된 사실 업체이기 때문에 저기 어디야 그 테슬라에도 LFP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 NCM 같은 경우에는 공장 수율도 한 50%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량률이 높아서 아직 기술적 완성도도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게 아닌가. 자국 회사에다 그냥 모험을 했구나 얘네들이. 그렇다기보다는 자국 회사에도 납품을 했는데 BMW 시리즈 iX3 그리고 뭐 지리차 이런 데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NCM을요? 네. 이렇게 되면 CATL의 NCM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확연하게 떨어지게 됐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NCM을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LG화학이 훨씬 더 어드밴티지를 얻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네. 그래서 다른 그 밑단에 있는 회사보다 LG화학의 상승폭이 훨씬 더 돋보였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한편에 이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LG화학이 사실 매출 비중 30%를 차지하는 이 ABS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영어 굉장히 저도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ABS는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ABS 수지죠? 그렇죠. ABS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가전제품 껍데기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게 ABS 수지입니다. 스프레드가 최근에 엄청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사업부의 마진이 좋아져서 오늘 상승은 CATL 뉴스보다는 이 화학 쪽 이슈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화학 쪽에서 이번에 2분기 때 적자가 났었죠. 그리고 사실은 LG화학이 지금 이렇게 다른 LG그룹에 비해서 다르게 계속해서 전기차에 투자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힘은 뭐냐면 그 화학 사업에서 수익을 낸 돈을 가지고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강점인데, 사실은 이번에 화학사업부 쪽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거 현금으로 뭐 어떻게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LG화학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같이 겹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2차전이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느냐, 그런 싸움이거든요.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삼성 SDI는 지금 여분이 좀 있어요, 돈이. 근데 다른 데는 지금 막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좋은 뉴스네요. 네. 그리고 이제 5G. 5G 좋았죠. 좀 괜찮은 뉴스가 있었는데 아이폰이 이제 아이폰 12를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28GHz 초고주파 대역 안테나를 탑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이동통신사에서 이 초고주파 대역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기가 아래죠. 그렇죠. 3.5기가야. 너무 이른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지적이 좀 있어요. 이걸 MM 웨이브라 그러거든요. 밀리미터파 고주파라고 해서 굉장히 초단파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야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V2X라 그래가지고 Vehicle to Everything,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 그 고주파 영역인데 꺾이질 않아요. 전파가 꺾이질 않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셀들을 박아야 돼. 소형 중계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아야 되는 건데 돈이 무척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통신회사는 하겠습니까?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구불러 들어가는 3.5기가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28기가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3.5기가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28기가 칩도 받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8GHz 대역을 안테나를 뭐 탑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그 초고주파 대역대 안테나를 심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한 $100 정도 단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네. 그래서 안테나 상당히 필터, 안테나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이 고성능 안테나가. 저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안테나 필터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좋았군요. 정말 많이 비쌌네. 그렇죠. 아니지, 걔네는 그 중계기니까 제가 잠깐 딴소리 했네. 네. 대당 이렇게 한 $100 정도의 비용이 더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에 출시되는 아이폰을 모두 다 이 초고주파 대역 안테나를 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이폰 그 12의 가격이 분명히 $50 정도 떨어진다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존 프로서라든가 뭐 민치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오히려 오른다. 아이폰 11보다 더 오른다. 그것도 $50에서 $100 더 오른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 주사율을 120
헤르츠짜리 주사율을 넣는다고 했었거든요. 화면에.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야, 지금. 왜냐면 배터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거든. 이 120Hz 주사율이라는 건 뭐냐면 1초에 화면을 몇 번 띄워주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동안엔 60Hz였거든요. 60Hz면 1초에 여기 60번 띄워주는 거야. 근데 120번 띄우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기가 더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소모가 훨씬 많아서 잘 못하는데 눈에 피로감이 더하고 더 화면이 좋아지죠, 훨씬. 그래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지금 상황은 안 한다는 분위기예요. 디스플레이는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잘 되면 그걸 가지고 뒤집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즘 테슬라가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는 거네요. 5G종은. 네. 삼성과 다른 점은 삼성은 이제 시장별로 지역별 특징에 따라서 제품 성능을 달리할 수 있지만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전 지역에 동일한 고성능 제품을 탑재를 해야 돼서 네. 좀 고사양으로 평준화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네마다 우리는 그 지역별 특성의 제품을 공급해 주는데 얘네는 네. 전 세계 단일 제품을 공급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5G 고주파에 대한 이거 통신사는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돈을 누가 받아요? 통신 중개업체들, 중개기 업체라든가 이 통신 관련 업체들이 받아서 수주해서 설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G가 강세였다는 게 이해가 되는 구도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2분기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참혹했다 진짜. 20.4% 감소한 참혹했어. 2억 9,500만 대가 팔렸습니다. 2억 9,500만, 네. 3억대 정도 팔린 거네요. 3억 대 정도 팔렸는데 그러면 3, 40이 연율로 뛰면 3, 40이면 12억대인데 원래 한 15억대까지 팔리던 건데 엄청나게 안 팔린 거네. 예. 네, 근데 이것도 제조사별로 좀 보면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0.4% 감소에 그쳤습니다. 네. 네,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네. 이거는 중국 판매 호조 그리고 이제 저가형 맞아요. SE 버전 여기가 좀 많이 팔렸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좀 점유율을 방어한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27% 하락했습니다. 최고 많이 빠졌어. 네. 화웨이는 6.8% 감소, 네. 샤오미는 21.5% 감소, 오포는 16%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투자자로서 이 데이터를 보고 야, 삼성이 어렵구나, 삼성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2분기 망한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삼성이 계속 망해야 되나? 삼성의 IM 사업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삼성 IM 사업부는 어떤 회사예요? 삼성전자그룹에 있어서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라고 하면 안 돼. 그 안에 정말 수십 개 회사가 들어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그룹이라고 부르고 싶어. 삼성전자그룹에서 제일 큰 사업부는 어디예요? 반도체 사업부예요. 반도체 사업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커요? 메모리 사업부가 커요. 그 다음 어디가 커요? 뭐 파운드리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이 어디예요? IM 사업부예요. 핸드폰 만드는. 자, 그러면 핸드폰 만드는 사업부가 이렇게 2분기에 쭈그러들었는데 계속 쭈그러들 것이냐? 아니겠지. 칼을 뽑겠지. 최근에 좀 싸게 판다는 소리 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예. 네,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삼성 IM이 팔을 걷어붙였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인데 2분기에 완전 망했는데 3분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잡고 싶겠고 이런 시장 잡겠죠. 제가 들은 바로는 인도 시장과 이런 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친다. 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투자 힌트를 엄청나게 많이 드린 거예요. 투자 힌트를. 자. 알까 모를까? 독일마을 분들한테만 얘기 드릴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팁은 좀 주십시오. 드라이브를 걸면 대수를 많이 팔려고 마진을 포기해서라도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점유를 하려면 그럼 뭐야? 대수가 많이 팔려야 되는. 대수가 많이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에서 흙으로 핸드폰 만드나? 부품으로 만들지? 그럼 부품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 자, 이 정도까지 힌트 드리면 되겠네. 그쵸? 그쵸. 네, 여기까지만. 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좀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TSMC에서 내년에 2나노 공정 팩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나노. 무려 도대체 2나노. 이게 얼마의 두께일까? 네. 현재까지는 아직 반도체 회로 선폭이 5나노가 가장 최신이고요. 그렇죠. 7나노 이하는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캐펙스가 너무 많이 들기 맞아요. 때문에 네. TSMC와 삼성, 이 파운드리 업체 중에 이 두 업체만 도전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SMIC나 UMC는 가지를 못하는 지금 10나노 원도는 거의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네, 5나노도 TSMC는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네. 22년도 하반기가 돼서야 3나노 양산이 목표입니다. 네. 근데 2나노 공정을 하겠다고 네. 이제 목표를 또 발표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너무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뭔가 듭니다. 이제 지금 회로 선폭에 의해서 기술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투자자들 분들이 이게 기술력은 기술력인데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텔 10나노가 AMD 7나노보다 나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6일 기준으로 무디스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야, 이게 지금 똑같이 있는데 내 얼굴이 훨씬 크다. 난 좀 뒤로 가야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네, 한국은 이제 6월달 기존 전망이 이제 6월이었는데 6월에 마이너스 0.5%를 전망을 하다가 마이너스 0.8로 조금 하향시켰고요. 내년도는 그 대신 3.2% 한국. 네, 네, 상승. GDP 네, 상승률 네, 네. 상승 전망이고요. 예. 중국은 참 놀라운데요. 이제 올해 1% 전망이었는데 이거를 1.9%로 상향시켰습니다. 네. 거의 더블로 상향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21년도는 7%로 기존 네. 전망을 유지를 했고요. 네. 사실 이게 항상 저희가 보던 수치잖아요. 그렇죠. 중국 7% 7% 성장. 예. 10년 전에는 한 10% 정도 성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올해는 마이너스 5.7%, 네. 내년도는 플러스 4.5% 전망을 유지를 미국이 했습니다. 4.5%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유로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GDP 대비 버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GDP가 올라가면은 지금 예를 들어 GDP가 1인데 주가 시가총액 1.8이야 미국 시장이. 근데 이 1이 몇 프로 11이 돼. 그러면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훅 낮아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우리는 이 지수만 봐선 버블인데 GDP가 올라가면 버블의 도가 약해지는 거죠.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GDP가 내려가면은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내려가면은 버블 지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내년도에 올라올 건데 뭐 지금은 잠시 잠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분기 안 좋았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거는 우리가 없는 걸로 쳐줄게. 우리 기업 실적 분석할 때 2분기는 그래 지워줄게. 지우고 이 다음번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너희들의 영업력과 능력이 어떤지 그걸 보여줘라는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말씀드리면은 유로존은 올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참혹합니다. 네, 그 대신 내년에는 플러스 6.3%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1% 올해고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아. 호주는 마이너스 5.3, 멕시코는 마이너스 10,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4,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12%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한국이 사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면 왜 돈 안 풀어? 그냥 당연히 풀어야지. 그 논란 자체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돈을 더 푸냐 마느냐 이렇게 하면 어디서 돈은 사오냐 고가는 누가 채우냐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은 거 보면 대체적으로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국가적인 의지가 상당히 강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네.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좀 자꾸 이제 시장 상황도 빠지는 걸 기대를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 네. 그 발표되는 11시 정도 기준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점점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네. 정말 3단계 격상하려나? 네. 격상을 만약에 한다면 루머도 사실 좀 돌았어. 예, 루머도 돌았죠. 이거 누가 요즘 숏쟁이들이 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네. 그런 루머가 3단계 할 거라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저희들끼리 저희 소위 말하는 증권가 찌라시 있잖아요. 가짜 찌라시였지 결과적으로 그쵸. 보면. 예. 그걸 보고 저도 진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네. 2단계 유지를 하길래 깜짝 놀랐고 그리고 찌라시가 그만큼 많이 돌아서 네. 3단계 격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던지 네. 2단계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상승으로 올라오는 속도도 좀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역시나 투자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기업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황의 움직임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요즘 느끼는데 제발 좀 타이밍 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타이밍 잡아서 신세가 온전하신 분 내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좋은 기업을 잡으세요. 타이밍 잡으려고 안 되는 유령과 싸우지 마시고, 응? 유령과 싸우지 마시고 본체를 두들기세요. 본체는 이렇게 기업입니다. 기업의 실적을 파악해보고 그 실체가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지. 유령과 싸워가지고 과연 그 에너지만 소모하고 이기려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냥 뭐 카지노 가서 게임 이기려고 한 흐름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타이밍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험상 어떠세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 정도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팔아드렸더니 주가가 더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왜 벌써 팔았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죠. 한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지금 1월 달인가에 들어오셨다가 좋다가 갑자기 난리가 났잖아요. 3월 달에 난리가 나니까 깜짝 놀랬죠.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현금화를 좀 해드리고 있다가 이제는 좀 들어가시죠 해서 바닥에서 올라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 5-6% 정도 났어요. 어느 날 계좌가 없어졌더라고. 왜요? 그냥 빼서 그냥 가셨어. 그 시점이 어디냐면 1900이야. 자기는 아주 똑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행히 은행 이자 2배는 가지고 가셨으니까 괜찮았는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점. 근데 상당히 많이 그렇다는 점. 그래서 곽 작가가 이 책에서 그 타이밍 잡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항상 뭐 거의 실패로 끝났던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별로 안 좋아요. 타이밍 잡지 마시고 우직하게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을 잡으시는 기업의 파트너가 되시는 우리 모든 도기마을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네,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화면으로 한번 촬영해 봤거든요. 좋으셨는지 모르겠고 좋으셨으면 이걸로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차이를 알아채실까요? 모르겠어요. 지난번 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게 조금 편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좋으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